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7명의 현역 의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의원들 중 불출마하시는 의원들께 자기 선택으로 7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당입니다. 물론 여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들 잠시 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 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왜 세 명에게 사과를 했던 걸까요? 오늘의 핫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선거 관련 조직들을 대체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국일의 최악의 경제 위기의 그림자마저 우리 미래통합당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을 세금 부담 없는 국채 국민 채권으로 조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야 선대위원장 2명의 발언이었습니다. 두 당 모두 코로나19와 경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각 당의 총선 전략 평가와 더불어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총선기획 정치토크 3, 4부에서 이어지고요. 오늘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원가를 기부한 슈퍼스타 이한철 씨 그리고 크라잉 너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여야 총선 전략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윤호중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네.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선거 판세를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그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예. 겪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원내 제1당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자신들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의석에 10석, 15석 정도를 더 가져가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이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0여일간의 노력 끝에 비례연합정당을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각 당이 받은 표대로 이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저희 당이 제1당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따로 질문 드려보고요. 네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 당국의 대처가 잘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또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고 있고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좀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네. 이해찬 대표가 130석 정도 지역구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네. 지금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낙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예, 저희가 낙관보다는 예.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지난 20대 총선과 이번 총선의 각 정당의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던 그런 때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고 현재 각 지역에서 점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을 지킨다면 그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다른 변수가 없을 때, 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경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산, 울산, 경남 쪽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체를 잘 해나가면서, 최근에 들어서, 당 지지율도 다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도 현재의 의석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대구의 김비검 의원 선거 사무실에 계란이 투척됐습니다. 네, 민주당 네. 비방하는 대자보도 붙었고.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TK 민심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TK 지역에 우리가 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계란 문제는 내일 저희가 김부겸 의원과 인터뷰 예정이니까 내일 김부겸 의원 하는데 들어보고요. 네네. 자, 수도권 격전지. 수도권은 아무래도 거대 양 정당이 네네.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없이 승패가 결정 날 텐데. 네. 그랬을 경우에 정의당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느냐. 네네. 과거에는 선거 연대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비례정당 문제 때문에 선거 연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는 구상하고 있지 않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이제 특히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군소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합정당의 득표를 위해서도 정의당과 선거연대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판세들을 보면 정의당이 의미 있게 이 의석을 확보하고 우리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 한 2곳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런 지역에서도 선거 막판이 되면 이 표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는 아직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연합정당 여쭤보죠. 소수정당 2당과 같이 하기로 했고. 네네. 또 시민 추천을 받아서 8명을 선정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11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네네. 예. 시민 추천 후보를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 일체의 한석도 이 초과 의석을 노리지 않겠다. 연합정당을 통해서요.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후보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생각해 볼 때 예. 11번부터 이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그 약속을 지킨 거고요. 그래서 예. 앞쪽에 이제 군소정당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랐는데 예.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뭐 많은 정당들이 제대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서 두 정당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8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 정치 원내 정치라고 할까요? 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일테면 다양한 시각 또 다양한 문제 의식 그런 시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해 온 분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또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경제 충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후보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감염병 전문의도 1번으로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를 2번, 4번으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선거 끝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정당은 각 당으로 복귀할 테고요. 네네. 그 11번 뒤로 배치된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시민 추천 후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민 추천 후보가 우선 그분들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소속으로 우선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민 추천 후보의 그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이 개입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와전된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예. 네, 더불어 시민당에서 시민단체 또 이제 중소기업 그 중앙회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이 후보를 받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문제 여쭤보죠. 일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고 총장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당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전략적 발언이 아니냐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발언 아닙니까? 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우리 지지자들께서 좀 혼돈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80만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전부 더불어 시민당에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열린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두 달에 나눠주겠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청이 여기에 대한 논의는 시작했습니까 혹시? 당청 간의 공식적인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당에서는 이미, 저희 당의 이 뜻을, 이 정부와 청와대에 한 바 있습니다.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습니까? 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라는 말이, 일테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도 좋은 이 자산이 될 수 있어서 명칭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명칭을 일테면 소비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재난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축되고 있는 경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일테면 그 하위 70%까지를 지급할 것이냐, 89%까지를 지급할 것이냐, 또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예. 가구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예.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저희는 이제 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이 구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재난 수당을 지급해온 다른 그 선진국들의 선례를 비추어 봐도 예.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좀 네, 어떻게든 결론이 좀 빨리 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총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이 드러났네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건됐던 조 씨는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섰는데요.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 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장님을 비롯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냐, 범행을 후회하지 않냐,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냐, 이런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거기 있던 시민들이 공범자로 처벌하라, 욕설도 나왔고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3명의 사람은 왜 등장한 겁니까? 예, 이게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자들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많이 의아해했는데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JTBC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걸 보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로부터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해달라는 사주를 받았다는 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조 씨의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주빈 이 사람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협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석희 사장에게. 네. 예. 그러니까 김웅 기자한테 가족한테 위에 다 가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흥신소 사람처럼 얘기를 듣고 그건 거짓말이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손 사장이 아니 그러면 김웅 씨가 분쟁 중이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라고 믿기 어려워서 사실이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에 이 조 씨가 증거에 대한 금품을 요구했고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금품을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왜 손 사장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게 좀 부분이에요. 이상한데 이 손 사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K씨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김웅 기자죠. 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고해도 다른 사람이 또 위해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을 속아서 공청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조주빈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별을 접근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JTBC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해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 현장에 정말 이 조주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주빈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JTBC에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윤장현 시장 측근이 같이 나왔습니다. JTBC에 갔더니 최 실장이 손석희 사장하고 아는 체를 하다는 거예요. 아는 체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윤장현 전 시장은 그걸 보고만 있었고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손석희 사장하고 뭔가 친한 친분이 있고 내가 여기 출연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구나, 해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봤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 실장을 먼마치에서 보면서 손 사장과의 얘기 나누는 모습 보고 나중에 뭐 활동비 쪽으로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감용 청장이. 네,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감용 청장은 오늘 현판식에서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가담자, 방조한 자, 전화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불법 행위자는 엄정 사법 조치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기도 여주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주 시민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과 여주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20만 원씩 받게 되네요. 맞습니다. 20만 원을 받아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이것도 여주시에서 주는 것도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똑같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15만 원의 이 기본소득이 생기는 거고요. 이천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여기 10만 원 플러스가 돼서 25만 원의 예.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부천시장이 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 네.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뭐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지급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받기 싫은 지자체는 안 주겠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런 경우도 참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장덕천 부천시장이 SNS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부천 인구 87만 명에 10만 원씩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관계자는 뭐 이 지급 대상에서 부천시를 빼고 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빼면 재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예. 보태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이 그 부천시장에게 항의하는 네. 댓글로 지금 도배가 됐던데 왜 소상공인만 받아야 되냐? 우리도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선별 지급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선별 지급하겠다. 네. 뭐 이 생각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래가 발표됐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맞나요? 딩동댕. 국민 응원송이죠. 가수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를 18팀의 가수들이 모여 새롭게 불러서 응원을 냈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가수 이한철 씨와 크라잉넛 박윤식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크라잉넛의 박인식입니다. 예, 이번에 추진한 프로젝트가 방방 프로젝트인데 이 방방 프로젝트가 뭡니까? 지금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예. 뮤지션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공연은 뭐 아예 없고요. 예.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방하고 방을 음악적으로 좀 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방 줄긋고 방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 정하고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각자 자기 방에서 예. 자기 파트를 녹음을 합니다. 그걸 잘 모아가지고 이제 음원으로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얼핏 이렇게 보기에는 이한철과 크라잉넛은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이 외에
16분이 더 계시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으면 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 힙합 하시는 MC 메타도 함께 하고요. 예, 또 약간 발라드 음악하는 커피소년이나 또 예. 제이리빅 같은 뮤지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우연찮 치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그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저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철 형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 또 랜선으로나마 예.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저도 방에서 참여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설득하는데 18사람, 그러니까 저 말고 17사람을 설득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 한번 하자. 이렇게 다들 해야 안 되겠나. 이러니까 바로 그냥 좋다고 다들 답을 줘가지고. 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음원이 완성됐습니다. 예. 이 노래는 일단은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네. 이 곡까지 다시 편곡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모여서 다 18팀이 네. 부르는 건데.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한철 씨랑 저랑 같이 누군가를 위로해야 돼서 이 곡을 불렀던 것 같은데. 팟캐스트 함께 했었죠? 저기 성산동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기서 한번 같이 불렀는데 예. 혹시 이 노래 역주행 노리고 다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워낙 빅히트 곡이라서 역주행이란 말이 좀 새삼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힘내시는데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위로받을 수 있는 골라봤습니다. 곡이죠. 예. 근데 18팀이 이 노래를 어떻게 다 나눠서 불렀을까? 크라잉넛은 어떤 파트에 들어갑니까? 저는 그게 뭐라 그래야죠? 코러스 다음에 이제 브릿지? 솔로, 브릿지로 네. 솔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후렴 부분도 같이 참여했어요. 예. 제가 정말 다른 어떤 뮤지션보다 박윤식 씨의 그 목소리에 든 철분 함유된 그런 목소리. 예. 쇳소리. 쇳가루. 네, 쇳소리. 그거 너무 기대했는데 진짜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번 노래를 통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위로송이기도 하고 격려송이기도 한데 그 노래 부를 때는 굉장히 힘이 나서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네네.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힘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나게 불렀어요. 예. 근데 윤식 씨가 녹음할 때쯤에 이제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병 간호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 새벽에 한 3시쯤인가 그때 또 저도 안 자고 깨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메일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부른 노래 파트와 또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진짜 뭉클했었습니다. 힘들 텐데 이렇게. 예.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이런 곡도 사실 힘이 나는 노래인데 불러도 힘이 나고 들어도 힘이 나고. 맞습니다. 그것도 방방 뜨죠. 예. 그 노래방에서 불러야 신이 나는데 요즘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노래방도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예. 자, 이에 음원이 발표된 지 일주일 됐다고 하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유튜브 땡 가셔가지고 예. 나를 잊게 하는 우리 검색하시면 예. 슈퍼스타 영상이 뜨거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나를 잊게 하는 우리 예. 네. 제가 한번 지금 들어가 보죠. 예, 그 음원 수익은 또 다 기부 네. 하게 됩니까? 네.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서 예. 코로나19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예. 소중하게 전달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독자가 210명.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예, 나를 잊게 하는 우리.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동형 TV 가셔가지고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형 TV 가서 한번 합시다. 예. 네. 예, 이 구독자 최소한 2,000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예, 또 음원도 좋은데 기부한다고 하니까요. 자, 두 분이서 이왕 나오신 김에 라이브로 조금 이 곡을 좀 들려주셨으면 네, 그래서 기타 좋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불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가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너를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감사합니다. 예, 짧게 들었는데도 뭉클하네요. 우리 이 곡, 원곡은 우리 4부 끝나면서 클로징 음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댓글창에 어디냐고 다시 물어보신데 유튜브에 나를 잊게 하는 우리. 예, 네. 나를 잊게 하는 우리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아까 210명이었는데 그 노래하는 사이에 240명이 됐습니다. 기록책 제가 거의 대박. 저희 그냥 뒀으면 한 4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40명은 예. 나를 잊게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네. 나를 잊게 하는 우리. 나우 줄여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이제 공연 문화 예술계도 엄청난 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유명하신 뮤지션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겠습니다만은 무명의 연예인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또 코러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연주자들도 그렇죠. 네. 생계가 좀 막막해서 이런 거는 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뭐 다양한 각도로 뭐 공연 예술 분야의 뭐 기관이나 또 공연 장소 또 예. 기획하는 그런 팀들한테 지원해 주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각도로 그걸 예. 좀 기대하고 뮤지션들을 일단 자기 자리에서 요즘 보니까 뭐 동영상이나 그런 유튜땡 생중계 같은 것으로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고 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그 10cm하고 또 그 옥상 달빛 있는 그 소속사에서 예.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예. 네. 그 인디 밴드들도 또 어렵겠어요. 공연장 자체가.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사람 모이는 거를 꺼려하고 이제 정부의 시책에 맞게 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니까 뭐 있던 공연들도 뭐 자진해서 취소하고 또 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좋은 의미로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줬으면 네. 그래서 원래 어려운 분들도 그 이 많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잘 되는 상황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얹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약간의 빛이라도 희망이라도 우리가 찾아보자. 그걸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만든 곡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김은지님께서 이 작가가 팟캐스트에 초대해서 코로나 콘서트 한번 합시다 하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독자가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예. 우리 그래서 힘을 좀 다 같이 내서, 예,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을 제가 조만간에 갖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새로운 앨범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크라잉넛은 올해로 결성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25년이요? 날달리자가 그러면 발표된 지 25년 된 거예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야, 너무 학교 오래됐죠. 다닐 때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예. 저희가 이제 25주년을 맞춰갖고 저희 했던 노래들을 다시 녹음하고 있어요. 아, 예. 이한철 씨는 저는 4월 19일에 딸랑 한 곡, 예. 예. 디지털 싱글로 낼 예정이고요.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방방 프로젝트가 음원 발표하는 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방방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또 공연할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명 넘어야 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예, 300명 됐네요. 진짜요? 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다들
가수 뮤지션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힘내시라고 또 대구 경북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곧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한철 씨 고향이 또 대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부모님도 예. 다 대구 계시고 친구들도 다 대구에 있는데 예. 거의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달째 지금 집에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이셔서 예. 계시는데 계속 좀 괜찮다 하시더니 예. 지난 토요일에 전화했을 때부터는 좀 답답하다, 지겹다 그렇죠.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예,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니까. 네.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서울 큰 병원에 원래 예약을 하셨는데 경북 산다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계시고. 경북이라도 안동 아니세요? 예, 안동? 예, 예. 안동이면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요, 확진자 거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까요? 예, 아. 다들 대구 경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런 노래 들으면서 조금 힘내시고 집에서도 유튜브 또 보시고 그렇죠. 예, 네.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두 분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방 프로젝트 들으셔서 집에 답답한 집안에 이렇게 꽃피는 계절인데 집안에 계실 때 그래도 방방 프로젝트로 약간 마음을 방방 띄워서 나가시지는 못하지만 같이 저희도 어려운 국면을 잘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이 연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저는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 그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 뭐 뮤직비디오 보시면 특히나 그래 저렇게 방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도 이렇게 크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성된 음악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뭐 나가기에는 좀 두렵고 그냥 있자니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작은 희망, 미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리님께서 크라이넛 저랑 논산 훈련소 동기예요. 성당에서 말 달리자 들어봤습니다. 박상은님께서 방방 프로젝트 들어가서 봤더니 재밌어요. 0345님 지금의 고맙습니다. 나를 있게 하는 우리, 너와 나를 있게 하는 우리, 힘든 나를 있게 하는 우리 다 통합니다. 좋아요 주셨고요. 오르기사님께서 와 슈퍼스타 이한철님 반가워요.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물러가라 화이팅.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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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2부에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 승부 3부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4.15 총선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죠. 네, 미래통합당. 당명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30석이라는 숫자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게 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처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3주 남은 시점에서 예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130석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지역구에 한해서입니다만. 130석이 그렇게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이제 호남 의석을 지난번에 20석 이상 예. 국민들한테 잃었죠. 그러나 사실은 범진보 당이니까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130석이 늘었다기보다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좀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예.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 130석이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대충 뭐 추산한 거는 아니고, 그쪽에 이제 전략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꽤 정밀하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게 꼭 그렇게 허황된 수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제 이상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 호남의 제3정당이 지금 급속히 좀 축소되는 이런 흐름이고 또 정의당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별로 선전할 걸로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소속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영남 지역의 무소속은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당선이 돼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30석이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 방금 해주셨으니까 이 수도권 선거는 과거 예를 봤을 때 치열하게 접전하는 지역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표차가 몇천 표차 혹은 몇백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주면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전이나 지금이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관찰하기에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 특히 비례대표 후보 발표한 걸 보고서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구 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의당 요소가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양쪽 당에서 이제 정의당을 좀 찌그러뜨린다고 이제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투표할 유권자들도 과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정당 투표는 진보 정당이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여유가 없어지고요. 또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정의당을 좀 미워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나타나고 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전통적으로 정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한 걸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호남에서 불고 있는 이제 민주당을 좀 도와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는 좀 지지도가 깎이는 이런 현상이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역구에서 표를 민주당 표를 많이 뺏어가거나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관훈 토론 참석해서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도 9회 말 투합부터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다. 과반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 시점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과반수를 넘게 하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그럴 힘들게 올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럴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심판을 하겠다는 주체가 심판의 객체 대상 현 정권보다 과연 월등히 낫느냐, 희망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특히 좀 다음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지금도 선대위원장 얘기가 다시 나오는 등 이런 좀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과거에 말하자면 이회창 박근혜 이런 사람이 이끌었던 야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리더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대한 세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같네요. 대한 세력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네. 이제 분위기가 최근에 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선거 초반에는 대통령 임기 3년 지나서 치르는 선거라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요. 또 코로나19 초반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많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공세가 많이 먹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도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권 심판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좀
우리가 정부 여당 중심으로 좀 뭉쳐서 이 위기를 세계적인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3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유리했던 구도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예. 이게 그 공천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묘하게 영남에서는 자기 대선 당내 경선자들을 제거한 것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예. 경남지사 제거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의 눈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압이 잘 안 되고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당내 리더십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극복하지 못하면은 막판에도 좀 야당이 좀 고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공천 문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내치는 건 잘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끼워 넣는 건 못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에서는 살렸다가 최고위에서는 다시 날리고 이런 3주 단 상에서 아직 후보 결정 공천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결국은 이게 상대당과 비교했을 때 공천 잡음이 계속 들리면은 국민의힘 표를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끄는 지역구에서 다른 데 있는 좀 중진 의원을 갖다가 차출해서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간혹 있었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띵뛰기식으로 온갖 그냥 장기말 갖다 흐트러쳐서 예. 이렇게 한 경우는 굉장히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선거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이른바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서울 같으면 이제 강남이랄까 이런 데도 보면은 너무 급작하게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한 공천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친박을 많이 배제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혁신 또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친박 대신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친이 예. 이명박 정권과 연루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롤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두 분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책임이랄까 정권의 어떤 심각성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버크셔와 에베레스트라고. 맞아 박근혜 정권이 버크셔라면 제가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에베레스트인데 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 또는 정권을 창출한다는 그 정권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불출마했던 의원이 다시 지역구로 옮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가 원래 지역구인데 동대문으로 옮겨져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역구였는데 흥덕구로 옮겨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공학적으로 장기패 이리저리 돌리는 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과거에 강남 3구나 또는 분당이나 등등등 이른바 과거에 한나라당 이래 그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 하는데 보면은 그 후보자들이 그런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제일 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좀 고수패 경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 한나라 사찰위원장에서 후보로 내니까 거기 당연히 찍었던 건데 제가 볼 때 요번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한국당이 공천 때문에 건질 수 있는 의석도 상당히 잃어버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하고 뭔가 좀 맞서는 모양새가 자꾸 벌어집니다. 예. 예전에 강남을하고 부산의 북강설 그 두 군데가 이제 뒤집혔죠. 그래서 박진 전 의원하고 김도읍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지금 뉴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산 금정, 경북의 경주, 경기도 화성을, 의왕 과천 이 네 군데를 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해라 이러고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그럼 다 사퇴한다. 예. 막 이제 이런 이게 지금 작은 문제 같지만 작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고요.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됐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다시 타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태영호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파동이 있었는데 내부에 자본도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과거에 하나가 살리던 과거의 야당 대표가 명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전 의원님이 좀 딱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별로 본인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지 않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좀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총선 승리의 부적처럼 좀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당사자인 김종인 전 의원께서 아주 좀 단호하게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혹은 그런 겁니다. 예. 상징성이죠. 예. 우리가 그냥 보수가 아니고 중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통 큰 대통합을 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또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좋게 회복되고 있고 덩달아서 민주당 지지도도 높아지고 전국 각처에서 접전 지역 각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있느냐, 여론조사 무용론 얘기도 다시 맞불처럼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최근에는 안심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잘 들어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논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제가 19대 때 새누리당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자체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 전화 의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당 전체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소선거구 지역구한테는 걸맞지 않고 각 지역구대로 해보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별로 또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상당한 그 정확도가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저도 참 궁금한데요. 보수 야당은 이제 숨은 보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엉터리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칼럼이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묘한 게 민주당 의원한테 최근에 한번 물어봤어요. 믿을만하냐 그랬더니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제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하고를 비교를 해봤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도. 1% 미만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기들도 좀 미심쩍은데 아무튼 2년 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좀 지금 다시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도당별로 전 지역구 이번 주 한 700명씩 지역구당 700명씩 안심번호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제 이번 주말쯤에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어디가 이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전에 코로나 사태 초기까지는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 좁혀지는 추세가 멈춘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오히려 막 올라간 거죠.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좀 보수 신문에서는 이거 엉터리다 아니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좀 더 빨리 본 거죠. 야 이렇게 전 세계적 채널에서는 대통령한테 좀 힘을 몰아주자 이런 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흐름은 좀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를 볼 것 같으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32년, 36년 대통령 되고 그래서 이제 40년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경제부터 늑구해서 상당히 그 피로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하니까 뭐 그냥 그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던 경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그야말로 눈에 띄게 못하게 되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이반이 생기겠지만은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당한테는 그 뭐 조국 사태니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이반됐던 민심을 좀 추스리거나 좀 그런 걸 좀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대응하는 각 당국의 대처 너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또 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외신에서도 어쨌든 박수를 치고 있고 그 부분도 좀 작용했지 싶은데요, 여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뭐 실시간을 뭐 TV든 뭐 신문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또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야당의 공격이 좀 너무 좀 무모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전 국민이 좀 이거 여야를 떠나서 좀 이 극복을 하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끝장났다 해서 뭐 이제 이걸 이제 친북 또 친중국 이쪽 정부 뭐 색깔론까지 더 씌우려고 하다가 이제 뒤탈이 아주 심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 믿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야당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이상돈 의원, 성한용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자,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달리 또 투표율에 관심이 많이 가집니다.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투표율은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흔히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보수정당이 불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투표율이 좀 좋아하는 대신에 그 양극화 두 정당에 아주 그 소신 투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오히려 좀 중간층 이른바 스윙 보터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되면 많이 기권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여당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선거에서는 지고 이럴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투표율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워낙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뭐 투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고요. 오히려 집에 이제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 세대, 그러니까 뭐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당에서 너무 지금 막 좀 뭐 비례위성 정당 만든다고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 혐오, 반정치주의, 환멸 뭐 이런 게 작동을 하면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당이 크게 불리한 거죠. 옛날에 이제 18대 총선 2008년이죠. 그때 50% 미만으로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고요.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또 무소속이 25석이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80석 정도가 보수 쪽이 승리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면
보수, 이른바 보수 쪽이 좀 압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율을 어떻게 좀, 유지하느냐. 지난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2008년 총선은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역대 압승했었죠. 압승을 했지만은 얻은 표는 제일 적었죠. 예.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 그야말로 당시에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열린우리당이고 민주당인 간에 그 지지 세력들이 그야말로 좀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해서 기권표가 많았죠. 기권표를 그냥 대거 그냥 안 가버렸죠. 예. 그래서 그런 자포자기성 그냥 그 기권이 많은 선거에서 저는 2008년 총선은 지극히 좀 예외적인 거였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대선 직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거대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현재 범여권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결집하는 이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2008년 총선처럼 그렇게 지지 세력이 포기를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도가 현재 여당이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권의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위성정당, 비례정당,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도는 저희 방송에 몇 차례 이거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이런 말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소수정당을 좀 원내로 또 진입하게 하자. 그리고 받은 만큼 국회의원이 되게 하자. 이런 걸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에서 만들면서 소수정당이 들어가는 기회가 더 막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수정당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저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근데 백벌양보해서 그렇게 6-7개 정당이 있는 게 다양한 이해를 반영을 좋다 되고 그런 것은 백벌양보해서 의원 내각제 연립정권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소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영국의 자민당 같이 보수당이 지나치게 우경화하면은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좀 키워주고 노동당이 좀 지나치게 좌로하게 되면 또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좀 키워주고 해서 이 양당에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고 자민당은 그 자체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리버타리아니즘 같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정당 정치 막장 중에서 막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다시 완성해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손본다는 얘기는 여야가 공익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에는 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런 혜택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오히려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 진보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이른바 범여권 지지층이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예. 아마 이 세 개 정당 정도로 흩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당 이름도 잘 숙지가 안 돼 있고요. 예. 전 여론조사를 해도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좀 의문이에요. 예. 이 정치부 기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당명이 그런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이 민심이 형성되는 데는 조금 더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비례대표 후보들의 논란 그런 것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은 이게 이제 욕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지금 가장 손해를 보는 아주 좀 그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를 유권자들한테 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정치의 어떤 좀 싹을 잘 살려놔야 된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뭐 지금 너무 거대 양당한테만 뭐 유리하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좀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성 기자 말처럼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또 비례는 정의당, 뭐 이렇게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열린민주, 혹은 뭐 더불어시민.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으로 갔었던 그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들이 돌아서면 정의당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보더라도 요번에 그 정의당 비례 명단이 과연 정의당의 정체성과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2020대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비례대표 윗번호 있었죠. 저 같이 4년 내내 환노위 같이 있었는데 뭐 그런 좀 역량 있는 사람을 그 비례대표를 내지. 예. 과연 이게 당원들도 이게 과연 이렇게 저건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요. 민주당이 특히 이번에 그 선거법 하고서 공수처법 그 관계에서 아주 정의당에 대한 피로감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 의원들이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 때 그런 말을 다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당의 지지를 상당히 좀 잠식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그 정당 명부제를 가장 유력했던 게 심상정 대표와 그 정의당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뭐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이제 정당 방위 차원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당 방위인지 정당 공격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뭐 비례대표 의원들 제명 의결을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죠? 왜 제명을 합니까? 뭐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분들 의원직 그냥 유지하면서 좀 여기 탈당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명을 한 겁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의원 배지 달고 그쪽 이제 저 정당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좀 위로 올려달라 그 얘기인데. 아니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미래한국당에서 한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그런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이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니 일단 그 비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조화를 내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때 민주당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좀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변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해찬 대표는 이제 다음에 출마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 이제 그 비례정당 선거운동도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당권대표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유권해석을 아주 절묘하게 해놨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유사 비례정당이라고 이제 열린민주당을 공격을 하고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뭐 다른 제3자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런, 여튼 간에 요번에 위성정당이든 어쨌든 간에 비례 전문 정당을 난립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건 진짜로, 이건 정말로 파행 중에서 파행이고, 그냥 그 정당 명부제를 갖다가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뭐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반영한다.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 볼 때 이 비례전면정당이 날리면 불부터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선거는 아주 난장판 선거라고 해도 특히 비례 후보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로또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로또 끝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21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양당에서 이런 둘 다 반성문 쓰고 이건 먼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제도 문제는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상돈 의원님하고 따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전 제도가 잘된 제도가 아닙니다. 양당의 승자 독식 제도고 이게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포인트가 있어요. 의원 정수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못 늘렸고요. 예. 또 석패율제라든가 권역별 대표제라든가 이제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됐어요. 이중 등록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비틀려서 지금 비례전문정당이 막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친다고 해서 지금 현행 선거제도, 과거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족수를 못 늘리면서 이제 회계한 이 방식이 나와버렸는데 다음 회기 때 의원들이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열린민주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소 12석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꽤 많이 포인트가 올라왔더라고요. 열린민주당 선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여론조사가 전 허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그건 논외로 하고 예.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죠. 예. 돼버렸는 것은 뭐니 해도 그 어떤 제도라는 게 지고지선한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뭐 그나마 좀 많은 나라들이 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지 보편적으로 하는 제도를 따르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거 하다 보니까 독창적인 이 난맥상이 나왔다고 보고 일단은 그 현실은 전 이해가 됩니다.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비례대표 의석이 47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여야가 한 절반씩 한다고 치면 뭐 한 25개 정도 되나요? 뭐 24, 20서너 개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분배가 될지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예. 뭐 그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이제 나머지 그 남은 절반 중에 또 한 반이나 반 정도를 뭐 열린민주당이라든가 뭐 정의당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신 뭐 12석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건 좀 목표치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까지 좀 힘들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 되지는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글쎄요. 변수라면 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 기본소득. 뭐 이름은 재단 기본소득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음 달에 그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 4인 가정이면 40만 원이고 5인 가정이면 50만 원 됩니다. 이거 지급했을 때 혹시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지 또 만일 지금 뭐 전주나 서울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 진짜로 하겠다고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그래도 여당한테 또 경기도 같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좀 여당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우호적인 그런 게 나오겠죠.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또 이제 무슨 하위계층만 준다고 그 복잡한 그거 행정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한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런 것보다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이런 데 좀 같이 대어받아야 될 거 아니냐도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 세금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 예. 다만 돈 10만 원이라도 그런 정서도 있으니까 저는 요번에 그것은 뭐 정당한 이유가 되고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예. 하는 거지는 비상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큰 영향보다는 조금은 그 정부가 국민을 좀 생각하는구나 예. 이런 효과가 있겠죠. 예, 조금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정부에 대한 좀 신뢰랄까 믿음이 좀 도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조 정도를 붓겠다.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어떤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보수 내지 뭐 야당
맨날 그 정부는 뭐 조금만 해야 되고 정부에서 뭘 나눠준다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라고 공격하고 모든 건 시장에 맡기면 되고 다 기업에 맡기면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경제 전 세계 붕괴 현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안이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불이 나서 지금 물을 퍼부어야 되는데 저 수도 요금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의 저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정부에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건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80만 원씩 1인당, 미국은 지금 2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 걸 약속드리고요.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출연했었죠? 예, 이한철 씨. 이한철 씨 외 17팀의 뮤지션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어려우신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경북, 그런 의미에서 엔딩곡으로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말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네 목소리를 들려줘. 괜찮아